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즐겁게 듣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전라남도 미역 양식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미역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 실내 배양 시설에서 초기 배양을 통해 미역을 키워내서 어느 정도 자라 바다에서도 자랄 수 있고 수온도 적당히 식었을 가을에 바다의 이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거센 바다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짠물 흡수해서 자라면 볕이 따뜻한 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 손 안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배울 시기부터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비로소 하나의 사회인이 됐을 때 거센 현실로 풀어보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미역은 그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종자도 있고 미역 포자가 바닷물에 쓸려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쓸려간 미역 종자 아까워하지 않고 다 자라지 못한 미역을 품에 감싸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번 있는 일이려니 하면서요. 하지만 자식은 어떤 문제로든 포기를 하지 못하죠. 바닷물에 쓸려가면 직접 가서 건져오고 덜 자랐으면 뭐라도 먹여서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볕 아래 잘 자라난 빛깔 좋은 미역처럼 내 모든 노고를 치하한다는 양 반짝반짝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십 년을 바라보며 살아도 내 손길,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구는 자식도 있기 마련이죠. 30대 초반에 첫 번째 남편이 사고로 먼저 가면서 제게 남기고 간 건 3명의 자식들이었어요. 제 아빠 닮아서 한 고집하는 첫째 딸과 무뚝뚝하고 숫기 없는 둘째 아들, 그리고 드세고 철없는 막내 아들. 남편이 먼저 떠난 자리를 애들이 의식하면서 살게 하기 싫어서 참 악착같이도 살았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 바빠서 옆에 있어주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이들도 엄마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저를 옆에서 도와준 게 바로 지금의 남편, 제가 일하던 양식장의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은 혼자 일도 하고 세 남매를 키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것저것 많이도 배려해주고 도와줬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월급 가불도 해줬었고 어디서 얻었다는 걸 핑계로 애들과 먹으라며 반찬거리도 집으로 보내주곤 했었어요. 처음엔 그저 그런 관심이 일하는 직원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저 애 딸린 과부 쉽게 보고 건드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웠다고요. 그렇게 알 수 없는 무조건적인 도움이 1년 정도 지속되니까 저도 남편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처음엔 그런 다가옴이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도 참 많이 됐습니다. 애가 셋이나 딸렸는데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게 제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애들 눈치가 많이 보였고요. 친아빠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다면 애들이 불편해하고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는 애들에게 점수를 따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애들과 다 같이 야외로 나들이를 가자고 차를 몰고 제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평소 제가 바빠서 애들 모두 데리고 놀러 다닐 수가 없어서 애들도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에 홀려서 처음 보는 아저씨를 흔쾌히 따라갔네요. 얘들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태준아, 태준이는 뭐 먹고 싶어? 저는 다 상관없어요. 아저씨, 오늘은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야, 구태영, 무슨 짜장면이냐? 피자 먹자, 피자. 아저씨, 우리 피자 먹으러 가요. 누나는 맨날 누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럼 점심에는 태정이가 먹고 싶은 피자 먹고 저녁에는 태영이가 먹고 싶은 짜장면 먹을까? 오늘 이 아저씨가 풀코스로 사줄게. 남편은 제게도 잘했지만 애들에게도 지극정성이었어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제게 증명해줬죠.
셋째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저 몰래 가서 아빠 달리기에 나가 뛰었고, 여름방학 때 친구들은 다 어디 놀러 가는데 본인만 집에 있다고 입 나온 첫째를 위해 계곡이다 산이다 바다다 다 데리고 다니기도 했었죠. 책 좋아하고 공부 욕심 있는 둘째에겐 제가 사주지 못한 세계 문학 전집과 중학교 올라갈 때 참고서 사라고 용돈도 쥐어주곤 했었네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애들도 알고 저도 알아서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고, 첫째, 둘째가 중학생이고 셋째가 초등학생일 때 전 그렇게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할 때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혜은 씨, 우리 결혼해도 우리 애는 낳지 말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야 그렇다 쳐도 찬우 씨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이미 내 아이 3명이나 생긴 거야. 괜히 내 자식 생기면 애들이 서운해하거나 소외감 느낄 수도 있잖아. 생겨도 나는 절대 차별하지 않을 테지만 사람 마음이 사소한 게 쌓이고 쌓여서 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 나는 이번 생은 내 친자식보다 당신 애들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잘 키울 거야. 당신이랑 결혼 생각했을 때부터 생각해온 일이니까 괜히 미안해 안 해도 돼. 남편은 먼저 우리 사이의 자식은 갖지 말자고 말해주었어요. 괜히 애들이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정말 고맙기도 했습니다. 새아빠라는 아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남편은 홀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저와의 결혼 30년 동안 남편은 제게도 참 잘했지만 애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첫째가 결혼할 사람 데려왔을 때는 기뻐하는 만큼 서운해하기도 했고 결혼 자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첫째 딸 결혼이라고 어찌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저도 남편도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 사이가 마음에 차진 않았지만 남편은 딸의 선택이니까 믿어주자고 제게 그러더군요. 딸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간다고 결혼식 몇 주 전부터 행진하는 연습도 하고 그랬었네요. 자식들 중에 제일 공부머리가 좋은 둘째는 학생 때부터 매번 전교 순위권에 드는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런 둘째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든 보내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리고 둘째가 고3이 되던 해 둘째를 불러서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통장? 펼쳐봐. 아빠, 이게 다 얼마예요?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세요? 아빠가 태준이 중학교 때부터 적금 들던 거야. 태준이 대학 가면 주려고. 입학금이랑 등록금 내고 남으면 생활비로 좀 쓰면 될 거다. 대학 다니면서 알바해도 되지만 공부에 너무 지장 주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은 1년 편하게 하고 싶은 공부만 해. 알고 보니 남편은 둘째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따로 준비했더라고요. 제일 공부에 큰 뜻이 있던 애니까 돈 걱정 없이 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내성적이고 좀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는 둘째지만 그날은 목이 메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남편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당당히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제 짝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미래에도 커다란 목적이 없어서 제일 걱정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셋째에게 마땅히 할 일이 없다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했죠. 막 막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에서 제대해서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었거든요. 첫째는 결혼해서 남편과 일한다고 하고 둘째는 그때 이미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을 때라 남편은 본인이 하는 양식장을 셋째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본인은 미역 만지면서 돈 안 번다고 다른 일 할 거라고 하고는 셋째는 기어코 남편에게 손 벌려서 사업 자금을 받아냈네요. 친구와 동업해서 가게를 한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늘 새 아이를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고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이라고 그런 남편의 헌신에 제 자식들도 보답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제 배 아파 낳은 제 새끼들이지만 제가 남편 얼굴 볼 낯이 없도록 자식들은 늘 속만 썩였어요. 둘째는 크게 속 썩인 건 없습니다. 그저 너무 무뚝뚝하고 가족에 관심이 없어서 저와 남편을 서운하게 만들 뿐이었죠. 대학을 들어가면서 서울로 간 둘째 아들은 취업도 서울에서 했기에 소식 한번 들으려면 하루 왼종일 문자를 보내거나 먼저 부재중 연락을 몇 개나 남겨놔야 했었네요. 문제는 첫째와 셋째였어요. 모두 출가를 했지만 첫째는 결혼을 하면서 진도로 가고 셋째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사는 둘째보다도 첫째와 셋째 얼굴 보기가 제일 힘들었네요. 둘 다 명절 때는 바쁘다, 피곤하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애들이 그 비싼 얼굴 보여줄 때는 꼭 목적이 있을 때였어요. 바로 돈이 필요할 때죠. 셋 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집에 종종 왔었는데 그것도 딱 1년 정도 그러더니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발길을 딱 끊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첫째가 사위와 함께 와서 오랜만에 만난 딸을 위해 솜씨 발휘해서 상을 차려줬습니다. 딸 내외는 밥 배부르게 먹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이래요. 어머, 얘, 왜 지금 말해? 집에 오자마자 말을 했어야지. 밥 다 먹고 말하려고 했지, 서프라이즈로. 얘는 별걸 다 서프라이즈로 한다. 소식 자체가 경사인데. 우리 딸 축하한다. 최서방도 축하하네. 이제 나도 할애비 되겠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리고 아빠, 나 임신했으니까 임신 축하 용돈 좀 주세요. 뭐? 무슨 용돈? 그건 또 뭐냐? 요즘엔 다 해요. 임신하면 축하하고 출산할 때까지 이것저것 돈 들어갈 거 많으니까 친정이랑 시댁에서 용돈 주는 거요. 저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태교 잘해서 애 잘 낳으라고 용돈 주세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집에서도 해주기로 했어요. 예, 요즘 별 이상한 걸 다 한다. 당연히 엄마랑 아빠가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지. 용돈도 줄 거고. 그럼 딱 1,000만 원 맞춰주실 수 있어요? 1,000만 원? 아니 무슨 1,000만 원씩이나 용돈을 줘.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다고. 너도 일하고 최서방도 일하는데. 엄마는 하나뿐인 엄마 딸이 임신했는데 그것도 못 해줘요? 아니 용돈도 정도가 있지. 엄마가 아예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 요즘 다 그렇게 받는다니까.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애 낳기 전에 그만큼 받았어. 아유, 됐다. 태정이 네가 임신해서 엄마가 너무 기쁘긴 한데 1,000만 원은 너무 과해. 나중에 너 유모차나 아기 침대 필요하면 이 엄마가 사줄게. 어? 아씨, 됐어요. 엄마나 아빠는 손주는 보고 싶어 하면서 그까지 용돈 하나 못 주는 게 말이 돼요? 여보, 일어나, 가자. 얘 태정아, 너 그냥 가려고? 태정아. 딸은 그대로 토라져서 사위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딸의 임신이 경사고 축하할 일이라고 하지만 임신 축하 용돈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달라고 하다니요. 분명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남편과 말했지만 딸이 실망한 걸 봐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전 혹시 사돈댁에서도 1,0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했나 싶어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사부인은 임신 축하 용돈을 주기로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 딸의 임신 사실조차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태정아. 왜요? 왜 전화했어요? 나 바빠. 아니 너 몸은 괜찮니? 그게 왜 궁금한데요? 나 유산했어. 뭐? 유산? 아니 너 임신했던 건 맞아? 아까 사부인하고 통화했는데 네가 임신한 걸 아예 모르고 계시던데 용돈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네? 엄마, 왜 어머님한테 괜히 전화를 해요? 아우, 내가 못 살아. 됐어요, 끊어. 일방적으로 통화가 끝났고 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들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딸은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저 임신이라 거짓말을 해서 저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뜯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사실 딸이 결혼하고 사위랑 애견용품 사업을 시작한다고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사업 초기에 적자라고 우는 소리를 해서 저와 남편은 이제는 단호하게 알아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갑을 꾹 닫자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을 받아가려고 한 거죠. 아휴,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던지. 첫째뿐만 아니라 셋째도 만만치 않았어요. 첫째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동업자와 식당을 한다고 사업 자금을 받아갔었거든요. 남편은 평생 뭔가 할 생각 없어 보이던 셋째가 그래도 뭔가 시작한다고 하니 줄 수 있는 한도에서 도와줬었습니다. 셋째가 결혼한 후에 본인이 가정을 만들고 나니까 뭐라도 밥벌이 할 걸 찾았다고 남편은 기뻐하기까지 했었네요. 남편의 돈을 가져가 물장사를 시작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니 그냥 술장사가 아니라 술 따라주는 아가씨들이 있는 유흥주점이죠. 남편은 나중에 이걸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도 돈까지 가져가면서 연 게 유흥업소라는 게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한바탕 퍼부었네요. 이게 식당이야? 식당이냐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 차린 게 고작 술 팔고 사람 파는 이런 곳이야? 아, 엄마,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 장사? 나 그런 것까진 안 해요. 누가 들으면 오해해. 태영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부모한테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아버지,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먹을 것도 팔어.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너한테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네가 떳떳하면 알아서 살아. 셋째는 그런 저와 남편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냐, 돈만 잘 벌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놨죠. 그 주점을 열고 나서 아내한테도 이혼당하고 이후엔 남편과 셋째 사이는 대면대면해졌습니다. 물론 아예 얼굴을 안 본 건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왔으니까요. 웬일로 명절에 집에 온다길래 돈 얘기할 거면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데려온 건 허벅다리 반도 안 가린 미니스커트를 입은 셋째보다 적어도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아가씨였죠. 엄마, 여기 내가 말한 예지야, 예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그래요. 잘 왔어요. 일단 앉아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의 등장에 저와 남편 둘 다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내쫓거나 티를 낼 수도 없어서 일단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했죠. 그런 부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셋째는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나 예지랑 결혼할 거예요. 아, 재혼이다, 재혼. 나 엄마 팔자 닮았나 봐. 결혼 2번 하는 거. 이렇게 갑자기? 아니, 둘이 얼마나 만났는데. 우리 얼마나 만났지? 2달 만났나? 아이, 사장님, 우리 3달은 만났죠. 사장님? 아, 예지 우리 가게에서 일하거든. 가게에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재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다름 아닌 본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던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단박에 자리를 박차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남편의 등 뒤로 셋째는 아버지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셋째가 정말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더한 짓으로 제 복장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좀 오라고 해도 무시하더니 이후로 한 3번은 더 찾아오더군요. 그때마다 다른 아가씨를 데려오면서 말이죠. 매번 다른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한다고 했고 그 모습에 질린 제가 알아서 결혼하면 되지 왜 계속 데려오냐고 한 번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돈 줘요. 돈을 줘야 결혼을 하지. 믿어지시나요? 돈도 버는 놈이 심지어 재혼을 하면서 늙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말이죠. 돈? 어디 맡겨놨냐? 알아서 해라. 너 술 장사해서 돈 많이 번다며? 아, 누나 결혼할 땐 다 해줬잖아요. 넌 뭐 안 해줬니? 너 처음 결혼할 때도 해줬어.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생겨서 결혼한다는데 뭐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받은 재산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자식한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당장 셋째에게 욕을 한 바가지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받긴 했었어요. 위에 형제가 있었지만 모두 지병으로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두 물려받은 거죠. 물론 시어머니가 97세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남편이 극진히 모시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재산을 마치 본인이 맡긴 돈처럼 취급을 하는데 정말 한 대 쥐어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묵묵히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죠. 매번 네 가게에서 아가씨 골라서 오면서 사랑 무슨 사랑? 됐다 됐어. 네가 알아서 해라. 결혼이고 나발이고 알아서 해. 나랑 네 엄마 더 이상 너희한테 줄 돈 없어. 아니 이미 차고 넘치게 줬다. 알아들어? 남편은 그대로 셋째를 내쫓았습니다. 셋째는 밀려나가면서도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냐는 막말로 제 가슴에도 남편 가슴에도 대못을 박았네요. 이때부터 확실히 셋째와 남편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어요. 저도 첫째와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요. 한동안 밤만 되면 첫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 깨서 받으면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요. 뭔데?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일 때문에 미치겠어. 이제야 좀 잘 되나 했는데 매달 적자야. 거래업체한테 돈도 못 주게 생겼어. 그럼 그냥 접어. 그냥 접고 남는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다른 일 찾아보면 되지. 엄마,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이 시간에 전화했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너 지금 내가 입에서 돈 주겠다는 말 드리려고 그러니? 며칠을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다가 못 참겠어서 해가 떨어지면 바로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제 것과 남편 것 둘 다 말이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집까지 찾아왔네요. 딸은 현관에서부터 크게 발을 구르며 들어와 거실에서 TV를 보던 저와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전화 왜 무시해요? 어? 내가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내 전화를 죄다 안 받아. 작정을 하고 온 것처럼 무서운 기세의 딸에게 처음에는 조용히 타일렀어요. 목소리 죽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 달라는 전화 좀 안 받았다고 다짜고짜 부모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함이나 지르고. 엄마랑 아버지는 나 죽어도 이렇게 무시할 거지? 어?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주냐고요. 너희 아버지 생일이나 명절에 와서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안 오던 년이 돈 필요할 때만 부모 얼굴 보러 오지? 너야말로 우리 죽으면 우리 장례식에 오긴 할 거니? 어? 부조금 챙기러 와서 봉투만 들고 가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정말 급해. 당장 돈 없으면 남편이랑 하는 사업 말아먹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말아먹을 사업이면 애초에 시작 안 했으면 됐어. 최서방한테 일 접자고 해. 뭘 해도 우린 안 도와줄 거니까. 엄마, 네 엄마 부르지 말어.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팔자에도 없는 사업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다른 거 알아봐라. 이렇게 부모한테 와서 추태 보이지 말고. 나 정말 죽는다니까? 그 돈 없어서 딸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딸은 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집에서 안 나갈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데려가라고 해서 겨우 내보냈네요. 평생 저는 미역 엮어가면서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또 남편은 지 자식도 아닌 애들 3명 모두 제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뭐든 다 해주면서 키워놨더니 참 이건 물에서 건져 올렸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작은 방 내줬더니 안방 내놓으라는 격이었죠. 정도를 모르는 두 자식놈들 때문에 새카맣게 타들어간 속을 달래준 건 오직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니 둘째가 저와 남편 속을 풀어준 게 아니라 며느리가 3명 자식 몫을 해냈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은 며느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둘째와 회사 동료 사이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무뚝뚝하고 무신경한 둘째와 어떻게 결혼을 했나 늘 의문이었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첫인상부터 느낌이 좋은 아가씨였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세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단 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화과자 전문점에서 사왔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맑은 웃음에 씩씩한 말투, 사려 깊은 행동까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첫째 사위도 지금은 셋째와 이혼한 며느리도 단 한 번을 먼저 저와 남편을 보러 집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맞이 못해 온 적은 많았어도 나서서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제가 먼저 둘째 손잡고 집에 찾아왔네요. 명절에는 전날부터 혼자 미리 내려와서 저와 남편이 음식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또 몇 번 호텔을 예약해서 서울로 저와 남편을 데려가 묵게도 했었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모시면 좋은데 저희 집이 진짜 지저분해서요. 저랑 남편 둘 다 평일에는 일하니까 매번 치워도 끝이 없네요. 그래,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난 호텔도 좋다. 이렇게 한강 야경이 탁 트이게 보인 데서 언제 잠을 다 자겠니? 그렇죠, 여보? 그렇지. 속이 정말 뻥 뚫리는구나. 근데 태준이가 집안일을 잘 안 하니?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게을러요. 그냥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럴 거예요. 매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침에 출근했던 그대로니까요. 그럼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너희가 너무 바쁘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사람 쓰거나 저희가 하면 되죠. 어머님이 뭐하러 서울까지 와서 청소를 하세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신데.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옆에서 단 한마디 안 하는 둘째와는 다르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예쁘게 보였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저는 반대로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였죠. 저와 남편을 부모 대접해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매번 둘째도 함께 와서 있긴 했지만 그 말없는 녀석 속이 어떤지 애미인 저도 알 수가 없었네요. 이제는 남의 집 딸을 내 딸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양식장에 나가 있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던 저는 다른 직원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네요. 평소 고혈압 약을 챙겨 먹던 남편이었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병원에 도착을 했고 보호자인 제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에 들어갔어요. 수술 방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먼저 간 첫 번째 남편도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갔는데 혹시라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죠. 당장 누구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싶어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먼저 제일 멀리 사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네요. 여보세요? 태준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떡하니? 너희 아버지가 지금 수술 중이야. 땡땡 병원인데. 네? 아버지가 수술 중이라고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일하다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떡하니? 너 지금 여기 올 수 있니? 일단 지금 수술 중이라는 거죠? 저 일단 지금은 회사니까 퇴근하고 갈게요. 지금 당장은 못 오는 거야? 어차피 지금 수술 중이라면서요. 제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하러 일하는 중에 가요. 퇴근하면 차 시간 보고 갈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세요. 끊을게요. 무신경한 둘째의 목소리에 어쩜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 약과였어요. 첫째에게 전화를 하니 퇴근하고 온다고 하는 둘째는 천사 수준이었죠. 여보세요? 태정아, 엄마 지금 병원이야. 네 아버지 수술 들어갔어. 뇌출혈이란다. 뇌출혈? 참나.
너 지금 와줄 수 있니? 와서 엄마랑. 내가 거길 왜 가요? 나 당장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 안 준 사람 쓰러졌다고 내가 병원까지 찾아가야 돼요? 태정이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때 돈 한 번 안 빌려줬다고 아버지가 생사를 오고 가는 것도 모른 척해? 아버진 무슨 아버지야? 어느 아버지가 딸이 죽는다는데 돈도 안 꺼내놔요? 아니지. 어차피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요, 뭐. 너 어떻게 아버지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요?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됐어요. 유난 떨지 좀 마요. 딸이 죽는다고 해도 표정 하나 안 바뀌셨던 양반들이. 셋째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셋째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꺼낸 말은 이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보험은 들어놨어요? 생명보험 같은 거. 그거 받으면 나 모른 척 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도 권리 있어요. 알았죠? 성악설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성선설이 맞는 걸까요? 전자라면 제 배 안에서 이런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 나온 걸 테고, 후자면 착하게 태어난 아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큰 거니 어차피 둘 다 제 탓이네요. 당장 병원으로 오겠다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와달라는 걸 모두 거절당한 제가 하염없이 텅 빈 얼굴로 벽만 바라볼 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방 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홀로 남편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영겁의 시간과 싸울 때 어머님, 저 멀리 병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한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세영아, 아버님은요? 아직 수술 안 끝난 거예요? 수술은 몇 시에 들어가셨대요? 너 회사는 어쩌고? 반찬했어요. 남편한테 아버님 수술 들어갔다는 말만 들었고요. 바로 있는 기차 타고 왔어요. 어머니 계속 혼자 계셨던 거예요? 제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자 제가 다른 자식들과 사이가 어떤지 대강 알고 있는 며느리는 그저 제 어깨를 쓸어주었어요. 혼자 기다리면서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쓰러지고 바로 병원으로 오신 거죠? 어머님, 뇌출혈은 제 시간에 수술만 받으면 걱정할 거 없대요. 수술 바로 받으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괜찮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강하게 말했지만 본인도 무서운지 손을 잘게 떨더군요. 저도 그렇게 무서운데 애써 저를 다독이는 며느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제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와 전 둘이 손을 꼭 잡고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남편은 장장 6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 의사에게 수술 결과와 현재 남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었네요.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어머님, 수술은 잘 됐대요. 근데 뇌출혈 수술하고 사람이 의식을 차리는 게 천차만별이래요. 다음날 깨어날 수도 있고 한 달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경과 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어머님 댁에 갔다 올게요. 가서 어머님 옷하고 생필품 몇 개 챙겨서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가 병원에서 쓸 생필품과 옷을 챙겨오기 위해 갔고 저는 입에는 숨 호수를 대고 머리는 붕대로 칭칭 동여맨 남편과 둘만 남게 되었어요. 삶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혼자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 또 그간 남편에게 미안했던 것과 못했던 말이 줄줄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며느리는 1시간이 조금 지나 돌아왔고 일단 평일이니까 막차를 타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제가 올게요. 그때 댁에 가서 쉬고 오실 수 있게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 다시 올 테니까 아무런 걱정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게 약속한 대로 그 토요일에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회사 일 끝나고 온다던 둘째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뭐라 따질 기력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등을 떠밀며 둘째가 남편 옆에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자고 했습니다. 며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힘이 없던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죠. 아무리 병원에서 나왔더라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지만은요. 그래도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샤워도 하고 밥도 먹으니까 조금은 힘이 나더군요. 병원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고요. 저와 며느리가 다시 중환자실로 가니 둘째는 그저 묵묵히 제 아버지를 보고 있었죠. 남편 가까이 간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뇌출혈 환자는 이렇게 손이나 발이나 주물러줘서 자극을 주는 게 좋대요. 지금은 반사적인 반응만 있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식 차렸을 때 몸 움직이기도 수월하다고요. 몸 움직여 드리는 것도 좋고요. 둘째 내외는 주말이면 병원에 꼬박꼬박 왔습니다. 며느리 혼자서 오는 날이 더 많았지만은요. 그리고 며느리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주고 그 덕에 저는 집에 가서 조금 편하게 잘 수 있었죠. 며느리는 제가 가장 힘들 때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켰고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남편 손발을 주물러 주었어요. 수술하고 14일 정도 지났을 때 분명 가끔씩 눈도 뜨고 미세한 반응도 있었지만 그저 반응만 있을 뿐 완전히 의식이 회복된 건 아니었죠. 그 와중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수술했다는 걸 알고 있는 첫째와 셋째는 병원을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로 그 두 사람에게서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걱정이나 생각은 전부 뒤로하고 남편의 회복에만 집중했어요.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고 손도 계속 잡아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수술하고 한 달이 되기 전 드디어 남편이 눈을 뜨고 제 눈을 확실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마치 몇 년은 듣지 못했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기뻐할 틈도 없이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남편 상태를 이리저리 확인했습니다. 일단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으니 내일 CT 촬영을 하자고 했죠. 의사가 나간 후에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남편은 눈물을 질질 흘리는 저를 보면서 마른 입술을 움직여서 물었습니다. 애들은? 공허한 물음에 숨을 삼켰어요. 그렇겠죠. 병실에 보이는 사람이 저뿐이었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운 자식도 자식이라고 당장 몸이 아프니 가족들의 품이 절실했을 테죠. 저는 튀어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남편이 쓰러진 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멍하니 지금까지 키운 자식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듣기만 하고 있었죠. 저는 말을 다 마친 후에 한숨과 함께 덧붙였어요. 이제 우리만 살아요. 우리 부모 취급도 안 하는 애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이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제.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당신도 가슴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취급받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 걱정하면서 살아요. 제 말에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서글픈 결말이죠. 죽을 뻔한 아버지를 외면한 자식들을 그저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남편을 죽은 아버지 취급한 자식들을 이제 저와 남편도 없는 자식들 취급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 후로 남편은 긴 회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처음엔 단어만 뜨문뜨문 내뱉었지만 점점 좋아져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는지 식사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었죠. 또 인지하는 능력도 회복하기 위해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몸도 움직이면서 같이 재활을 받았고요. 남편은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일상 재활이 가능할 때쯤 도움 없이 몇 분은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에 맞춰 며느리도 짐 옮기는 걸 돕겠다고 내려왔네요. 남편은 그간 병원의 얼굴을 자주 비춘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네 덕이다. 우리 새아가랑 애들 엄마 덕분에 내가 이만큼 회복한 거야. 정말 고맙다. 당신도 정말 고마워. 내가 목숨을 빚졌어. 거의 6개월 동안 지겹게 있던 병원을 떠나며 남편은 아직 어설픈 말투로 저와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며느리도 저도 창피하게 병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요. 남편의 수술 경과는 모두 좋았고 회복도 문제없이 해나갔습니다. 의사는 1년 이상 재활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상황이 나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한 건지 첫째와 셋째가 남편이 의식을 회복한 걸 들었나 보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았으니 다시 돈을 받기 위해 붙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태정이 네가 어떻게 왔니? 퇴원한 건 또 어떻게 알고? 아우, 내가 못 올 때 왔나? 아버지 퇴원 축하도 하고 얼굴 볼 겸 왔지. 또 드릴 말씀도 좀 있고. 또 무슨 말? 너희 아버지 완전히 다 나은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해서 아버지 몸 상태 악화시키지 말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혼해서 상처 입은 딸 마음 좀 보듬어 주지. 뭐? 너 이혼했어? 그렇게 됐어요. 일단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안방에 계세요? 저를 밀어낸 첫째는 남편이 누워서 쉬고 있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 빠진 거 좀 봐. 속상하게. 어디 안 좋은 곳은 없어요? 쑤시진 않고? 빨리도 묻는구나. 나 수술한 지가 반년도 넘었는데. 나도 먹고 살기 너무 바빴어요. 그동안 이혼도 했고 사업도 아버지 말씀 듣고 바로 접었어요. 잘했죠? 아버지 말 잘 듣는 자식 나뿐이라니까. 왜 왔어? 이유나 말해. 나 말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할게요. 나 이혼 전에 그 사람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 좀 많이. 근데 이혼하고 그 빚 나 혼자 갚아야 한다고 하잖아. 그 인간은 잠수 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저 이것만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 다시는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고태정, 너 진짜?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 염치 모르고 내뱉는 딸을 보면서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빽 하고 소리를 지르며 딸을 남편에게서 떨어뜨렸어요. 어머, 엄마, 이렇게 밀치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나 이제 너같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년 딸로 생각 안 해. 네 아버지, 아니 내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래, 네 말대로 친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바라긴 뭘 바라니? 엄마, 나 정말 이번이고 자시고 더 이상 은혜도 모르는 것들한테 기회 안 줘. 그럴 가치조차 없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남편도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었어요. 그 기회를 죄다 물거품으로 만든 건 본인들이죠.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안 들어. 안 궁금하고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나가.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렇게 매섭고 단호하게 첫째를 내쫓고 나니 며칠 후에는 셋째가 난리를 치더군요. 어디서 뭘 눈에 쳐바르고 왔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쳐들어오더니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못 찾아가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가게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같이 일하던 그 자식이 괜한 걸로 일을 크게 해서 고소한다 뭐다. 말이 정말 많았어요. 고소?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나 나쁜 짓 안 했어. 다 오해야, 오해. 아무튼 이제 저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몸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몸이 이러시니 양식장에 복귀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속내가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이제 돈은 됐고 남편의 양식장까지 넘보는 게 투명하게도 보이더군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말대로 주점이나 할 수 없죠. 아버지 말 듣고 제대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양식장에서 일할게요. 지금 아버지 자리도 비었으니까 제가 아버지 몫까지 다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예, 아서라. 너한테 양식장 안 줘. 어디 팔아먹더라도 너한테는 절대 안 넘긴다. 말아먹을 일 있니? 엄마, 아버지, 제 말 좀 듣고. 나도 네 엄마랑 마찬가지다. 너한테 안 맡기고 직원으로도 안 쓴다. 너 좋아하는 물장사 실컷 하면서 살아. 아버지, 나 돌아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장부에 손 좀 댔다고 동업자란 자식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아직 그 합의금 마련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지금 그 합의금이랑 양식장 둘 다 받으러 온 거 아니니? 너 나가. 당장 나가라. 네 누나 나한테 어떻게 쫓겨났는지 몰라? 엄마, 아들이 지금 고소당하고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시게요 지금? 누가 네 엄마야? 나 이제 너희들 엄마 안 한다. 다 필요 없어. 부모 피만 주구장창 빨아먹는 자식 없는 게 더 나아. 나가. 당장 안 나가? 셋째는 저희 누나만큼 쉽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나간다고 도와달라고 들어눕는 걸 경찰을 불러서 겨우 내보냈네요. 끝까지 지 잘못한 거 없다는 놈한테 지금까지 준 돈 도로 받아내기 전에 썩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첫째와 셋째 전화번호도 싹 다 차단했어요. 물론 몇 번 집으로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상대도 하지 않고 경찰을 또 불렀어요. 제 앞에서 울면서 회유를 해도 당장 죽겠다고 협박을 해도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안 좋은 꼴 보고 상처 입기 전에 안 좋은 종자는 미역이건 사람이건 끊어내야 한다는 걸 길다면 긴 60여 년의 인생의 교훈처럼 남았습니다. 둘째도 잘한 건 없지만 제 아내 덕분에 부모와 인연은 안 끊겼네요. 지금 며느리와 둘째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늦게나마 말하더군요. 잘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속 썩이는 자식 보고 살 필요 없다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죽는 소리 하는 첫째와 셋째가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해오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답니다. 그저 더 빨리 끊어내지 못한 게 아쉽다면 아쉬운 거겠죠. 짐승도 키워주는 애는 잊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 속으로 짐승보다 못한 자식을 낳았다는 게 그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짧디 짧은 인생에서 제게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의 몸이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고 그 후는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요. 물론 제게 자식의 덕이 뭔지 알려준 며느리에게도 보답을 해야겠죠. 지난 주말에도 며느리가 왔었어요. 가면서 남편이 좀 오래 걸을 수 있게 되면 다 함께 제주도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식 다 키우고 나서 보는 재미는 모두 며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지만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푼 은덕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어쩌면 가장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없는 게 부모라는 자리인 것 같네요. 물론 뭔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운 게 전혀 아니지만 내가 한 만큼 마음으로라도 보답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자식들에게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의연해져야겠죠. 그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아닌 일에는 빠르게 발 빼고 손 털면 그만입니다. 상처 입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하면 다 제 손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에게 고마워할지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내게 상처만 주는 자식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할 만큼 하셨으니 때가 되면 거센 바닷가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덜 자란 자식을 위한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다에는 그저 잔잔한 물결만 가득하길 바랍니다.